네, 국무총리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 권력 지형이 또 한 번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직을 고사했습니다. 이제 당선인이 생각하는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데 이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어제 밝힌 대로 네. 그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합당이 완료되면 새로운 그 합당된 그 당의 주요한 지분을 가지고 정치 지도자로서의 아마 정치력을 그 당내에서 확보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인수위원장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비전, 국정 네. 과제 이런 것들을 그 안철수 당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과학 경제 강국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녹아내서 인수위의 국정 과제에 자기 뜻을 좀 반영을 하고 네. 그리고 본인은 나온 다음에 당에 가서 당에서 정치적인 어떤 확보와 정치적인 어떤 이것을 국민적으로 좀 검증받는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입각하시는 것보다는 당에 네. 가서 정치력을 확인받는, 검증받는 작업이 차기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이제 총리로 떠나게 되면은 당에서의 어떤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당에서 좀 세력을 키워 나가서 이제 아무래도 차기 대선에 대한 목표가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저는 네. 안철수 위원장의 개인적인 정치 행보에 대해서 참 이해가 많이 안 가요. 여태까지 예. 쭉 걸어온 길을 보면은 그러니까 당으로 돌아가서 한다. 근데 뭐 사실상 이제 합당된 상황도 아닌 거고 뭐 이것이 선당후사라고 보여지지도 않고요. 예. 왜냐하면 뭐 총리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한다 그래서 뭐 내부 갈등이나 분열이 심해진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 특히 더 의심스러운 거는 자기가 후보 단일화 그 야밤에 했을 때 그때도 공동정부를 운운하고 정치 개혁을 아침에인가요 발표할 때 얘기했는데 이건 다 뭐냐.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뭐냐 그런 국민에게 한 얘기들은 다 그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냐. 특히 이제 당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내년 6월에 이제 당대표 경선이 있는데 그때까지 그럼 자기 정치적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할 것이냐. 이런 분 다 미주사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왜 안철수라는 인물이 총리직을 고사했을까? 아마 하겠다 그랬으면 아마 윤석열 당선인도 오케이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예. 자기가 오직 대통령 되겠다는 자기 플랜이 아마 그 속에서 작동한 것 같은데 상당히 안철수 위원장의 여태까지 정치 행보를 보면은 굉장히 엘리트 중심적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그런 느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치개혁, 공동정부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다당제, 양당제 폐해 그런 얘기를 쭉 했으면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기 소신과 신념을 갖고서 그걸 이제 추진해 나고 개혁하고 밝혀내야 국민적 신망을 얻는 것인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그냥 자기는 총리직 안 하고 뭐 다른 걸 하겠다. 다른 것을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분명하지도 않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꼽히고 있는데 일단 안 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방선거 출마는 이제 경기지사를 많은 이제 주위 분들이 권고를 했고 저도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국민들한테 자기의 정치력을 오롯이 인정받으려면 험지인 경기도에 가서 생환에 와서 윤석열 정부에 도움을 준다면 본인의 대권 입지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건 아마 시간상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지금 지방선거를 출마하려면 4월 1일까지는 주소를 옮겨놔야 됩니다. 네. 당장 내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제 밝힌 대로 재충전의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다가왔어요. 지금까지 뭐 안철수 대표가 10년 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쉬지 않고 대통령 선거 출마, 서울시장 선거 출마 엄청나게 해왔기 때문에 네. 사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합당 이후에 당에서 당의 어떤 지도자로서 좀 재충전 시간을 가지면서 내년 네. 당권 도전을 아마 목표로 하면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함께
포스트 윤석열을 시기를 놓고 봤을 때 안철수 대표가 중요한 1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단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가 당장 눈앞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긴 합니다만 선대위를 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마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걸 통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또 중요하게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면서 안철수 대표로서의 그 공동선대위원장 역할을 충분히 해서 승리로 이끈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런 언급을 했어요. 선대위원장을 하시려면 좀 더 빨리 당에 돌아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관계 설정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려면 합당을 해야겠죠. 합당이 지금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국민의당에서 지금 합당 절차에 대해서 기존에 기조위원장 하셨던 분이라든가 당의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느냐. 예.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제명시켜달라 그러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안철수 위원장이 사실상 후보 단일화 할 때도 그 자신하고 이태규 의원 정도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전혀 알지도 않고 전격적으로 자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에서 안철수를 위해서 정치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적극 동의할 수 있느냐. 또 이런 부분들을 안철수 위원장이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한번 보면 과거에 정당 이렇게 많이 만들고 또 이제 깨고 또 합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자기 혼자 다 결정했어요, 그냥요. 그냥 동의도 안 받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바른미래당 합당할 때도 그랬고 하여튼 과거 국민의당인가요? 호남 지역의 근거 거기서도 그랬고 예. 이번에도 그런 절차를 밟는데 아니 정치라는 게 자기 주변에 사람에 많이 모이고 그 사람에 의해서 동의를 받고 그 사람과 같이 해나가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또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또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 국무총리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덕 좀 보려고. 예.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팽개치고 자기가 하여튼 대권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지방선거에 하여튼 공동선대위원장 할 때 안철수라는 인물이 사실상 그 후보 단일화에 야밤했기 때문에 정치적 신망과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과거에 새로운 정치할 때는 진짜 바람도 일어나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다 압니다. 안철수라는 인물이 이제 후보 단일화 전문가 아니냐 뭐 그런 것도 갖고 있고 신뢰를 신망을 안 하거든요. 근데 예. 과연 선대위원장에서 막 전국을 돌아다닌다 그러는데 그것이 뭐 어느 정도 표는 도움이 되긴 되겠죠. 안 다니는 것보다는. 근데 글쎄요. 국민의힘의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저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전에 일단 합당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된다. 그걸 책임 있게 하라는 얘기죠. 책임 예. 있게. 혼자서 또 결정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총리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정부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장관은 추천을 하겠다. 그러니까 향후 윤 정부 내에서 안철수 위원장의 어떤 향후 입지라고 할까요? 영향력은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때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할 때 예. 둘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공동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공동으로 정부를 인수하고 공동으로 정부를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수위까지는 공동으로 인수를 하는 과정에 지금 인수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네. 이제 국무총리직을 내려놓고 지금 당으로 돌아가서 재충전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정부를 구성한다는 그 본래 합의 정신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는 뭐 국무총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정부 구성과 과정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일정한 추천이나 그 좋은 사람들에게 첨가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정치적인 저는 그 입지는 보장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안철수 대표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예. 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단순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아니라 국민의당인 안철수 대표의 합당에 의해서 또는 단일화에 의해서 성립되는 정부라는 것을 아마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제 말한 대로 좋은 분들 특히 내각과 관련해서 좋은 분들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윤 당선인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국민의힘이 이제 다음 달 8일 원내대표를 뽑는데요. 특히 이제 윤 당선인의 절친으로 알려진 권성동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친박 김태흠 의원과 이파전이 될 전망이 지금 뚜렷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윤석열 당선인의 영향력이 가장 큰 힘이 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권성동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에 경선에 나간다 그러면은 김태형 의원은 지난번에 2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하고의 호감도라든가 교류는 더 많을 거예요. 권성동 의원보다. 그러나 예.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아무래도 전에 관례를 봤을 때는 이제 윤석열의 마음을 누가 얻고 있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대통령과 잘 아니까 예. 호흡하기 위해서 내가 원내대표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네. 항상 나왔던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론 이제 권선동 의원이 어느 정도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그동안의 소통 관계라든가 친화력이라든가 프렌드십이 있느냐 그런 예. 건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원내대표 경선이 이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참 문제라고 봐요. 어떤 점이?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이제 항상 그런 자기네끼리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래놓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라 그래요, 자기네들은. 국민의 대표 중에서 하나의 대표를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국민의 의견이랑 당원들의 의견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자기네끼리 뭐 100명이 모여서 민주당도 뭐 170명이 모여서 뭐 하자 이렇게 해서 뭐 뽑는단 말이죠. 항상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 경선은 항상 정파 간의 문제, 정파 간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정파 간에 실력이 있느냐 이걸 결정. 전번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 그 이낙연 그 어떤 누굽니까 이제 박홍근 의원이 됐지만은 예. 박강원 의원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 전에요. 근데 이제 민주당 당사 앞에 가서 그 이제 그 여성 당원들 이번 신규 가입한 15만 당원이라든가 권리 당원들이 절대로 박홍근 의원을 해답니다. 그래서 이제 박홍근 의원의 간발의 차로 이겼다. 이것이 정치권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 그것도 뭐 교황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냥 그것도 항상 이 양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자기네끼리에 자기네들 국민의 대표자라 그러면서 그 대표장에서 가장 또 대표자를 뽑는 건데 뭐 자기네끼리 그냥 정파 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원내대표 경선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당원들의 의견이 들어간다든가 최소한.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점칠 수 있는 거죠. 아 누가 최대 계파 사람이냐. 누가 더 실력자냐, 예. 누가 대통령 당선이라 가깝느냐 이런 부분에서 결정된다. 그런 부분들은 과연 그냥 자기네끼리만 하는 경선인 것이지 상당히 당원이라든가 국민들의 의식은 별로 반영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내대표가. 알겠습니다. 자, 지난 원내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2위였던 이제 김태흠 의원과 그리고 지금 윤 당선인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지금 권성동 의원 과연 어떤 의원이 원내대표로 이제 선출이 될지도 궁금한데 또 여기서 장제원 비서실장도 이제 당선인이 취임을 하면은 여의도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 지금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예. 그 분들이 이제 향후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관심인데요. 권성동 의원은 이제 원내대표에 출마하겠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원내대표 작년에 선거에서도 출마를 했다가 사실은 아깝게 3등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해 2등했던 김태흠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두 명이 아마 원내대표 경쟁을 하면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겁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권성동 의원은 만약에 당이 다시 당으로 와서 원내대표직에 이제 그 자기 역할을 찾는다고 한다면 장제원 실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미 이제 한 언론 보도에서 비서실장 청와대로 같이 간다는 보도에 대해서 그 부인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여의도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저는 장제원 실장이 실제로 인수위 시기에서 당선인 비서실장만 충실히 하고 실제 공식적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로 따라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장제원 비서실장의 역할이 추후에 당에서든 아니면 뭐 정치권에서든 어떤 의미로든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엄마 차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일정 정도의 이른바 윤핵관 논쟁이 막 있으면서 예. 이제 윤석열 정부가 후보가 됐고 당선이 되고 당선되는 과정 인수까지는 그래도 이 당선인이 가장 편한 사람을 옆에 두는 게 자연스럽고 또 우리가 용납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을 하게 되면 예. 그게 이제 새로운 5년을 출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날 출범하자마자 바로 국민들은 그 정부를 믿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친하다는 사람들 옆에 자꾸 두면 이게 용납이 되는 범위가 있고 용납되지 않는 범위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을 알고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의원도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의 성공을 위해서 한 발짝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윤멀관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장전 비서실장도 저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바람직하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따라 들어가서 또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하는 것보다는 네. 또 더 좋은 사람, 더 중립적이고 더 중도적이고 또 국민들의 신망이 있는 사람을 곁에 두시고 쓰시라. 라고 하는 스스로의 윤석열 당선인의 성공을 위해서 스스로가 피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 정부 초대 총리는 누가 될 것인가? 여기도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일단은
후보로 거론된 분들이 정말 많아요. 뭐 정치인 분들도 있고 또 관료 출신인 분들도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좀 유력하게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경제 관료 명분은 이제 경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예. 경제 관료들을 이제 쓸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김한길 위원장도 좀 아마 좀 멀어진 것 같고 예. 박주선 위원장도 멀어진 것. 김한길 위원장은 좀 고사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더라고요. 현재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에 네. 책임 총리를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책임 총리가 필요하고 권한도 좀 나눠주고 총리가 실질적인 내각의 추천권을 갖고 내각을 장악하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과연 한덕수 전 총리께서 총리가 된다 그러면 아니 예. 임정용 금융위원장이라든가 그냥 관료 출신들 아닙니까? 원래 되게 정권에서 관료 출신들은 후반기에 써요. 후반기에. 그러니까 관료한테 의존해서 정권을 이 좀 안정적으로 예. 종료하자. 지금 같은 초반기에는 이 실질적으로 내각도 장악하고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냥 그런 사람들을 물망에 오르면서 그분들이 총리를 하는 것이 맞겠죠. 이 민주당 관계도 있겠죠. 예. 또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1,600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의 마음도 달래줘야 되고 위무해줘야 되고 그리고 개혁 초창기 항상 개혁적인 과제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전혀. 항상 모든 정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처음에는 개혁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이 사회가 개혁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개혁 마인드에 입각한 총리도 보이지도 않고 뭔가 관료 출신이다. 그러면 어느 언론에서 뭐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처음에 새 정부라고 이제 타이틀이 붙을 텐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 정부의 총리를 하는 것이 온당한지 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책임 총리라는 부분들이 이것이 한덕수라는 인물에게 어울리는 것인지 예.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제왕적 대통령 이제 싫다고 청와대에 나온다 그러는데 결국 제왕적 대통령을 하게 되는 그러한 관행을 밟게 되는 과정이 아니냐 인선을 봤을 때 만약에 지금 나오는 인물들을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한덕수 총리가 급부상하게 되는 데는 제가 볼 때 이제 인준에 대한 고려일 거예요. 예. 국무총리는 이제 내각 그 장관들과 달리 국회의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인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 지금 180석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도 인준을 하기가 좀 용이한 그러니까 좀 뭐 길을 쓰고 반대하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게 아마 가장 큰 정치적 고려였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 좀 개혁적 인물이면 더 좋고 그다음에 정치력이 있어서 초기에 윤석열 정부의 내각을 좀 통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당선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총리가 인준이 되어야 네. 그다음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DJ 그 정부 때 보면 총리 인준을 못 해가지고 내각 구성 못하는 게 몇 개월을 끌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아마 반면교사를 삼아서 아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그런 다른 그 정치적 고려보다 인준이 가능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일단 검증이 된 사람이고요. 예. 총리를 한번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던 분이니까 민주당에서도 크게 껄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 MB 때도 또 주미대사하고 무역협의장을 했기 때문에 네. 진보와 보수 정부 다 평판이 좋은 분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강조하는 경제 우선 이 부분에도 좀 마인드가 맞는 것이어서 아마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볼 때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뭐 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외교, 안보 쪽에도 경력이 그렇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뭐 보수 정부에서도 또 진보 정부에서도 관료를 지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비토가 적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우선적 고려 같아요. 예.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뭐 한덕수 총리가 청문회 과정에서 뭐가 새롭게 나올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이미 청문회를 다 거쳤던 분이니까 그리고 또 관료라는 분이 일단 관료로 성장하면서는 주변 관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위험 부담이 없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나쁜 감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인준이 용이하다는 점이 우선인 것 같고 그다음에 예. 경제 전문성이 있는 데다가 대사 주미대사를 겪었고 예. 또 실제로 한미 간의 FTA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경제 안보라는 게 다 통합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금의 최근의 국제 정세 추세에도 맞기 때문에 아마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제 그냥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신선함은 좀 다소 떨어진다. 그렇죠.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신선하고 개혁적이고 합리적이고 실력 있는 분을 정말 새롭게
뽑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도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당선인 시절에 인수위원장했던 김용준 당시 재판소 헌법재판소장을 총립을 했다가 예. 순식간에 낙마하면서 초반에 국정 동력을 굉장히 상실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총리 지명은 가장 안전한 사람으로 한다는 것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이 아마 고려서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 생각에 알겠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네네. 드리면은 민주당이 인준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라 그러면은 뭐 전에 뭘 했다 아니면 뭐 진보 보수를 다 왔다 갔다 했다 뭐 흠이 없다 이런 거보다도 예. 민주당이 인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치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치잖아요. 그러려면 국민적인 신뢰도 받고 국민적 덕망도 받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사람은 총리하는 게 좋아. 아니면 국민들이 이런 인물을 선택하면 민주당이 그걸 인준 안 해주면 반개혁적 정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반국민적 정당.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청문회 하게 되면은 다 들춰내다 보면은 또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민주당 야 이거 잘 걸렸다 하고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런 여론이라든가 국민적 동의를 받는 국민적 압력으로 민주당을 압력을 넣어서 당신네도 인준 안 해주면 민주당 이상한 정당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전공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덕순 전 총리는 그 기준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 건가요? 그러니까 예. 이 새 정부 아니에요. 새 정부. 제가 답답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김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새 정부면 새로운 임무를 해야죠. 그러니까 어느 언론에서 올드보이 기한이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언론에 나온 예. 얘기인데 새로운 인물, 예, 정말 예. 새로운 새로운 통합 그리고 얼마나 지금 갈등과 분열과 대립이 심합니까 우리 사회가 그리고 많은 위기를 갖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한덕수 전 총리에서 경제부는 잘 아신다 그러는데 지금 경제하고 그게 또 엄청난 뭐 당선인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전환의 시대, 지금 플랫폼 산업의 시대, 엄청난 특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라든 글로벌 경제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고 예. 이러한 상황에서 뭐 잘 해내실지 잘 해내겠죠. 뭐 관료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우려가 많이 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수위 진행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미흡했다 이 점을 지적을 하면서 지금 김진우 공수처장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 이렇게 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수처장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지난번에 인수위 초기에 네. 권성동 의원이 어디 언론 인터뷰에서 김우수 검찰총장도 거취를 정해라 이런 예.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또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지금 현 공수처장인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해서 사퇴 의견이 있다, 여론이 있다. 이건 사실은 뭐 압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사퇴 여론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예.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공수처장입니다. 그러나 물론 지금 이 초기에 공수처장 출범한 이후에 공수처에 대한 논란이 엄청 많았죠. 예. 그리고 공수처장으로서의 과연 직무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실제로 공수처 출범 이후에 제대로 된 권력형 비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할 능력도 없었고 할 생각도 없었고 또 편향성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공수처 전반에 대한 저는 국민들 여론은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보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지만 인수위에서 이걸 지금 정부 출범하기도 전에 임기 3년으로 지금 되어 있는 지금 현 공수처장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는 오히려 그냥 분란을 좀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건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공약이 뭐였냐면 예. 공수처는 이 검찰의 중립과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수처가 지금 문제가 많지만 공수처를 제대로 한번 고쳐 써보겠다. 이게 후보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예. 일단 공수처가 문제가 있었던 점을 비판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좀 새롭게 써볼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벌어보고 그래도 도저히 고쳐서 쓸 수 없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저는 폐지 이야기를 하든지 예. 폐지 이야기는 입법 사항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처음부터 이렇게 처장을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여론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네. 인수위원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거취 표명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과 중립성에 훼손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인수위원회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간담회만 가졌어요. 예. 그건 독립적 수사기관이라는 거거든요. 공수처장 임기는 3년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1년 동안에 공수처에서 뭐 인력과 예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수사를 해서 밝혀낸 것도 사실 없고요. 또 수사하다가 그만뒀고 네. 뭐 고발 사주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수처장과 공수처의 능력에 상당히 능력이 미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분명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공수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조력하고 도와줄 것이냐, 예. 높일 것이냐라는 것이 예를 들면 검찰 권력의 분산이라든가 또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도 자료 요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그만큼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고 하는 것인데 이 차기 정부의 인수위에서 그동안에 공수처장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장치와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당신네들 문재인 정부 때 그랬으니까 이제 그만둬라는 건 또 하나의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압력을 넣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특히 후보가 공수처 폐지까지도 얘기했었어요, 전에. 이런 부분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가 이렇게 약화되고 폐지된다면 어디가 강화되겠습니까? 검찰입니다. 검찰. 예. 검찰의 권력과 검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 비대위 체제로 당 쇄신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고문도 지원 유세를 당연히 할 거다. 네, 윤호중 위원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이제 고문의 조기 등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통상적으로 과거 정치권에서 보면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패배하면 오랫동안 쉽니다. 쉬고 네. 사실은 정치적 재기를 좀 있다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낙선에도 또 나오고 또 낙선하면 다른 데 바꿔 타서 또 나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물론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뭐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3월달 선거에서 사실 지금 패배했기 때문에 6월 1일 지방선거에 뭐 당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아슬아슬한 표차로 졌고 또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어떤 지지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경기지사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든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든 전국의 이 동시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은 이재명 지사의 조기 등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통상적으로 과거 정치권에서 보면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패배하면 오랫동안 쉽니다. 쉬고 네. 사실은 정치적 재기를 좀 있다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낙선에도 또 나오고 또 낙선하면 다른 데 바꿔 타서 또 나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물론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뭐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3월달 선거에서 사실 지금 패배했기 때문에 6월 1일 지방선거에 뭐 당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아슬아슬한 표차로 졌고 또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어떤 지지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경기지사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든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든 전국의 이 동시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은 이재명 지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겠죠. 이제 그런 요구가 있으면 아마 당의 상임 고문이기 때문에 네. 전국의 지방선거를 돌아다니면서 지지 유세를 하는 등 노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과연 개인적으로 대선 패배 이후에 석 달도 안 지나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당의 내부의 분위기에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어찌됐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후보가 돼서 패배를 했으면 상당한 부분의 이제 자숙과 이 숙려의 시간, 또 휴식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당이 필요로 하거나 또 국민들이 부르면 거기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좀 등장하는 게 맞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8월 달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 모양인데 8월 달 전당대회쯤에 정식으로 당대표로 출마를 해서 당원들의 어떤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절차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아마 당에 복귀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복귀를 했거든요.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다음에 물론 2년 뒤에 복귀를 했습니다. 2012년 대선을 진 다음에 2014년 당대표 선거에 복귀를 해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나치게 당대표 선거 가까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아마 이재명 후보로서는 후에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 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방선거에서 이제 승기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 이재명 고문의 지원 유세가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조기 등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분이 맞죠. 그러니까 과거에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이번에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 25만 표 차이로 지게 된 부분들은 결국은 민주당의 노력이라든가 민주당이 취했던 전향적 자세라든가 민주당의 선거운동보다도 이재명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고요. 예. 그리고 많은 그 유권자들이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보고서 특히 막판에는 아주 갈구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되기를 상당히 바랬던 사람들이고요. 또 그 사람들이 아직도 이재명 후보 옆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다시 정치에 나서기를 그리고 그러면서 이재명 고문이 사실상 선거 전과 선거 이후에 상당히 그 위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대중적 지도자로서 예. 그것이 다 업그레이드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그리고 스스로 본인도 많이 바뀌었고요. 변화하고 진화했고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기존의 어떤 대선에서 패배했던 후보들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대중이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예.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지원 유세를 바라는 거는 저는 이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거의 좀 있으면 이제 한 달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여론조사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저께 그저에 나온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는 39% 정도 나왔고요.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지지율이 이 골든 크로스를 이뤄서 현직 대통령이 더 높은 오차 범위 냅니다만은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죠.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 선거 구도가 다시 이재명과 윤석열이라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당시 이제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 통례로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높으면은 이제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의 완성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해볼 만하다. 이런 게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상임 고문의 도움 또 이재명 상임 고문이 정치적으로 진출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좀 빅매치가 지방선거에서 빅매치가 예상되는 곳 중 한 곳이 서울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항마로 송영길 전 대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두고서 당내에서도 지금 이견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 지금 선거 때 당 대표했던 사람이 다시 나온다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당내 반발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마땅한 후보가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번 보궐선거에 나왔던 뭐 박영선, 우상호 예. 이런 의원들도 지금 서울시장 다시 출마하는데 좀 꺼리는 것 같고 그리고 경기도지사하고 달리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그렇게 녹록한 선거가 안 될 거라는 판단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현역 시장과 대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 차출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재.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송영길 전 대표도 자기가 독배를 들겠다. 서울시장을 당에서 요청하면은 예. 자기가 출마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 전 대표 쪽으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이제 그것이 이제 경쟁력이라는 문제. 예.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친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별하게 역할을 한 게 없었고요. 비주류였고. 그리고 이제 그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었고 조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선거 때 당대표를 한 게 있지만은 어떤 모습으로 자기가 또 변화하면서 예. 이 서울시장 후보에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성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선 때 당대표를 했던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다시 나오는 게 이게 바람직하느냐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장 후보 차출론을 놓고 또 친명계 또는 친문계에 예. 또 갈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송영길 대표는 대표적인 비주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로 되면서 이재명 후보와 굉장히 가깝게 친화적인 거리를 유지했던 친화적인 행보를 좀 했었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던 친문 주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일정 정도의 이제 좀 비주류로서 분류되는 분인데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그 반대하는 그 입장은
대선 패배에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니냐 어찌됐든 간에 당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예.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 그래서 비대위로 체제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을 2달 만에 다시 또 서울시장으로 차출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좀 국민들한테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세부적인 여론입니다만 이 송영길 대표가 인천에서 계속 국회의원을 했었습니다. 인천 계양이 지역구고 인천시장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서 바로 또 서울로 갈아탄다는 것 자체도 조금 이게 말이 좀 안 되지 않느냐라는 또 일각의 세부적인 좀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제일 크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우리 정치권의 그 묵계나 관리라는 것은 큰 선거나 큰 역할을 했을 때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으면 쉬는 게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예. 근데 지금 송영길 당대표가 대선을 치르고 대선에서 패배한 지 2달 만에 서울시장 다시 나오는 것 자체가 과연 정치적 행보로서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경기지사는 서로 넘치지 않습니까? 해볼만 하니까. 예. 서울은 서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그래 정치인으로서 험지지만 내가 당의 요구가 있고 당의 부름이 있다면 당을 위해서 내가 가서 지더라도 열심히 싸우고 오겠다라고 하는 이런 또 정치적 각오는 또 저는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지금 박주민 의원도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하고 송영길 대표가 아주 경선을 좀 확실하게 해서 좀 의견을 좀 모으고 국민들의 관심을 모은다면 그것도 볼만한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한테는 크게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예. 시장이 워낙 지금 현직 시장으로서의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 자체가 송영길 대표의 어떤 그 이미지나 박주민 의원의 이미지가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는 걸로 봐서는 오세훈 시장의 본선 경쟁력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서울에서는 이제 경쟁력을 가진 인물에 대해서 좀 고심이 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경기에서는 일단은 안민석 의원, 조정식 의원 출마 선언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과 합당을 하기로 한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도 이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네. 좀 키포인트로 꼽히고 있는데 지금 오후 3시에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명분 없이는 잘 안 움직이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지금 네. 대구 출신의 대구 지금 4선 의원인데 어떻게 명분을 찾을지도 궁금해요. 저는 경기지사는 거꾸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곳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험지입니다. 예. 이번에도 졌고요. 그래서 경기지사에 나올 만한 지금 뾰족한 카드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당내나 당내 공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승민 카드 정도면은 일단 대선 후보급의 일단 중량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지도가 좀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대구 출신이라고 합니다만 유승민 의원이 갖고 있는 것은 이 젊은 층에 대한 어떤 지지 그리고 중도층의 어떤 합리적인 이미지가 좀 겹쳐 있기 때문에 예. 경기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도에 엄청난 이 소도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래서 경기도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그 도시 농촌이 같이 붙어 있는 데가 경기도거든요. 인구도 예.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그래도 민주당 후보와 맞서서 싸워서 그래도 해볼 만한 카드는 유승민 카드라고 하는 당내에 일정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지금 마땅히 나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들인다면 유승민 후보로서도 사실은 패배를 각오라도 지금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당을 위해서 저는 큰 결심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 그대로 반영이 될 거다 아니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존의 역대 선거를 보면 대선 이후에 열리는 지방선거나 뭐 다른 선거나 보면은 대선의 영향을 상당히 받죠. 예. 근데 지금은 그 청와대 옮긴다는 집무실 문제, 용산을 옮긴다는 문제, 특히 안보와 관련된 문제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에서 국민들이 많은 실망과 기대를 접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돌파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예. 그럼에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역대는 70~80% 다 올랐었잖아요. 이건 지금 50% 이하까지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선거는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의 계속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예. 통이동에서 계속 집만 보고 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코드 문제로 일본에 갔다가 5월경에 한국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조 바이든 대통령을 어디서 맞이할 것이냐? 청와대 영빈관을 안 쓴다 그러면은 뭐 그런 부분도 좀 상식적으로 상당히 궁금해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통일동 집무실을 계속 고집할 경우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 또 국방부가 또 이제 6개 또 쪼개지고 합참이 옮겨가고 그러면 이제 군 최고 사령부가 사실상 기능이 유보될 수도 있냐는 우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집권 이후에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예.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뭔가 불안하고 뭔가 아직도 집무실 부분에 대해서 자기 주장들을 이렇게 의지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방선거가 예. 예를 들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한 달 만에 중간 평가, 중간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도 한번 서울시장 한번 나가보자. 뭐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그동안의 경향성과는 좀 다른 결과가 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김금식 국민의힘 전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